좀 흥미로울 수 있는 화두를 좀 던지고 싶은데, 사실 자료 준비를 보다 그림판에다가 조금 있다가 쭉 몇 가지 좀 써서 설명을 드리고 싶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나라의 산업이라고 해야 될까요?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최근에 고민이 많았는데 그거에 대한 나름대로의 이제 그 정리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좀 사실은 조금 더 다듬어 나가야 돼요. 여러 업계 사람들의 의견도 계속 들어가고 있어요. 지금 저는 우리나라의 심각한 문제가 뭐라고 보냐면 지금 제조업이 붕괴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걸 이제 원인이 어떤 식으로 이게 지금 가고 있고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될까 이 얘기를 좀 하고 싶습니다. 자, 먼저 제가 여기서 질문을 하고 싶습니다. 뭐냐면 도대체 대한민국의 산업의 근간은 뭘까? 근데 이걸 이렇게 나눠볼게요. 공대 쪽에서는 소프트웨어가 있어요. 소프트웨어. 우리가 부가가치가 많다고 소위 말하는 소프트웨어. 지금 현재로는 AI로 대변되고 있습니다. AI로 대표. 그리고 하드웨어를 제가 생각하기에 두 개로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첨단 제조 기술업이 있고요. 그리고 말하자면 일종의 4년제 대학은 나와야 돼요. 그리고 이제 단순 제조업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는 기술직, 좀 기술을 좀 배우면 충분히 이것저것 또 만들 수 있기도 하고, 이제 이런 산업이 있다고 합시다. 그리고 또 뭐 그 외에도 꼭 그 이공계랑 직접 관련 있는 건 아니지만 의료나 법이나 금융이나 케이팝 뭐 이런 거 있을 수 있습니다. 문화. 우리나라가 이 중에 산업 근간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여러분들. 이번에 뭐 한동훈도 원래 그렇게 주장했었는데 이재명도 AI에 뭐 100조 원을 쏟아붓겠다고 했어요. 근데 이제 여러분 기업으로 따져보면 이렇습니다. AI나 소프트웨어 기업이 우리나라 기준 네이버, 카카오, 넥슨 뭐 이런 거 있어요. 네. 이 나라 이런 산업들 근데 여러분 생각보다 있잖아요. 이게 수출도 하지만 총액으로 따지면 아주 많지 않습니다. 거의 내수예요, 내수. 생각보다. 하드웨어 첨단 제조에는 우리나라 현차, 현대중공업, 하나오션, 방산 기업들, 원자력, 반도체. 자,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말하자면 최소한 4년제 대학을 거의 거기서 훈련이 돼야 되고요. 이공계 분야가. 그리고 석박 이런 걸 한 사람 인재들 많이 필요합니다.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훈련된 이공계 엔지니어들. 자, 그다음에 뭐 단순 제조업 있고 이렇게요. 뭐 제가 대놓고 너무 몰아가죠. 저는 이제 당연하게 저는 첨단 제조업이야말로 우리나라가 사실은 이제 포지션을 정확하게 취해야 되고 또 여기서 우리가 수출해서 먹고 사는 나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소프트웨어는 특징이 뭐냐라고 하면 전통적인 패권국인 미국이에요. 컴퓨터 엔지니어링이 발달하면서부터 미국은 여기서 어마어마한 부가가치가 생겨났고 여기서 이제 자신의 패권을 찾았어요. 예를 들어서 뭐 애플, 구글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미국 회사잖아요. 그리고 또 사실은 소프트웨어나 AI의 특징이 있다고 하면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이 굉장히 유리합니다. 해보면 알아요. 안 해봐도 감각으로 알 수 있어요. 네, 그 영어인 사람이 코딩에 훨씬 유리해요. 왜냐면 코딩 영어로 하니까. 그리고 어떤 문제점을 이제 우리가 이제 마주했을 때 해결하는 능력 이런 게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영어 커뮤니티가 다 활성화돼 있었어요, 지금까지. 그러다 보니까 네, 굉장히 미국 유리하죠. 그리고 미국 고등학생들이 공부를 못하냐? 저는 미국 고등학교 가서 옵저버로 가본 적이 있었어요. 에이스 반 이런 데 가서 같이 한번 공부를 해본 적이 있는데 아니 미적분을 너무 잘하는 거예요, 미국 학생들이. 미국 애들 다 공부 못한다더니. 근데 그 학생들이 전부 다 당시에 20년 전인데 10년, 20년 전인데 그 고등학생들이 어디로 진학하냐? 전부 다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링으로 진학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에는 그 3억 명 되는 인구가 그 패권을 유지하면서 훌륭한 인재가 소프트웨어로 많이 갖고 그 사람들이 여전히 산업을 좌지우지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하드웨어 같은 경우는 지금 전통적인 패권국을 보면 독일, 일본, 한국 이렇게 넘어왔다가 이제 중국한테 사실상 거의 다 따라잡혔다고 봐야 되죠. 자,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드웨어의 이런 첨단 제조업은 특징이 뭐냐면요. 수학, 과학 베이스가 정말 중요합니다. 소프트웨어는 별로 안 중요해요, 사실. 소프트웨어는 어, 옛날에 이제 서울대 컴공 이런 데가 인기가 없었어요. 왜 없었냐? 사실은 컴공이 로직이거든요, 로직. 1 더하기 1은 1이고, 그 다음에 로직이 참이면 어떻게 되고, 거짓이면 어떻게 되고, 이거는 그냥 머리가 그냥 빠리빠리 돌아가면 사실 할 수 있어요, 대략. 그러다 보니까 사실 모국어가 영어인 사람이 예를 들어서 진짜 미국인 중졸이 있잖아요. 조금 머리가 어, 잘 돌아가는 중졸이 서울대 컴공보다 수학과학 미적분 잘하는 그런 학생들보다 컴퓨터 엔지니어링은 더 잘할 수 있어요.
진짜로. 농담이 아니라. 그래서 수학과학을 내가 열심히 공부한 것에 대한 보상을 좀 찾아가려고 하면 사실 이렇게 첨단 제조업으로 갈 수밖에 없기도 했어요. 사실은 모국어가 한국인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우리나라 상당히 잘했죠. 첨단 제조. 그러니까 자동차, 선박 이런 것들 잘한 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산업을 명확하게 분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기는 해요. 아무리 자동차라고 해도 이 자동차가 베이스는 일종의 첨단 제조가 맞아요. 하지만 그 안에 소프트웨어도 들어가야 되고 AI 기술도 적용돼야 되고 단순 제조로 생산되는 밑에 하청들도 많아요. 그래가지고 우리가 이게 어떤 산업이 전반적으로 이 분야에 들어간다는 거지 엄밀하게 딱딱 나눠지진 않습니다. 어쨌거나 우리나라는 우리나라의 포지션이 국제적으로 봐서도 그렇고 실제 수출하는 양을 봐도 그렇고요. 이 하드웨어 첨단 제조업을 유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아니면 우리나라의 존재 가치, 존재 이유가 물음표가 돼버리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의 제조업 비중을 보면 이렇게 가고 있습니다. 1960년대부터 이렇게 쭉 보면 한 10%대였다가 28% 정도 피크를 쳤다가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체 GDP 현재 2천조 원이죠. 그거의 몇 퍼센트가 제조업이냐는 거예요. 28% 찍었다가 이제 떨어지고 있어요. 지금 어디까지 떨어졌냐면 최근 데이터가 이제 아래입니다. 26, 7% 이렇게 막 치다가 지금 이제 25, 24 이렇게 쭉쭉 떨어지고 있는 중이에요. 우리나라 이제 제조업이 점점 이제 경쟁력을 잃고 있는 중이라고 보면 돼요. 전 세계 제조업 이제 GDP 비중을 보면 대한민국이 이 보라 여기 핑크색인데요. 보면 20% 쭉 가다가 이 그래프에서는 2010년대까지 2026% 이렇게 올라갔어요. 그랬다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이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일종의 제조업의 그걸 이제 잃고 있는 거예요. 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제가 우리나라 사실 저는 교육과 인력 시장에 대해서 말하려고 하는데 잠시 전기요금 얘기만 하면 전기요금도 제조업에 중요합니다. 탈원전하면서 문재인 정부가 전기요금 폭등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래서 한 얘기가 이거 지금도 들어가면 나옵니다. 정책 브리핑 들어가 보면 전기요금 폭등하지 않습니다. 카드 뉴스에서 이때가 이제 탈원전하고 문재인 정부 초기예요. 전기요금 인상에 대한 우려 하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해봤자 10%밖에 안 오릅니다. 뭐 탈원전에도 전기요금 안 오릅니다. 이런 식으로 사실상 거의 짜맞추기를 해가지고 사실 가짜 뉴스죠. 조금만 지나고 보면. 근데 보면 결국은 이때 부채가 한전이 너무 많이 쌓여가지고 전기요금이 산업용입니다. 100원 하던 게 180원까지 올랐어요. 몇 년 만에.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 때 끝까지 안 올리다가 결국은 윤석열 정부 때 어쩔 수 없이 한전 부채가 너무 심하니까 팍팍 올렸어요. 그 안에서 또 보면 원전은 굉장히 쌉니다. 그런 다른 것들은 비싸요. 탈원전 하니까 전기요금이 어쩔 수 없이 비싸진 거예요. 우리나라 전기요금이 미국 전기요금의 대략 한 50%에서 100%더 비쌉니다. 너무 비싼 거죠. 그러다 보니까 몇 가지 사례만 짚어보면 우리나라에서 단일 공장 기준 최대 비철금속 재련 공장인 이게 석포 재련소예요. 석포 재련소 영풍이라는 회사입니다. 여기가 연매출 1.5조 원인데 전기요금 때문에 그냥 500억 원 흑자 내던 회사가 바로 500억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조업 중단합니다. 조업이 일을 하는 게 일하면 적자예요. 일을 안 해요. 생산 안 해요. 탈원전의 여파예요. 그 다음에 뭐 현대제철 이런 데 나갑니다. 1년 전기요금을 뭐 1조 단위 내는 회사인데 전기요금이 막 몇천억 올라가 버리니까 답이 없는 거예요, 그냥. SK 넥슬리스 이런 회사 우리나라 더 이상 못 하겠다. 가동 안 하다가 이제 공장 유지 안 하고 차라리 외국 가서 공장 돌리자. 나갑니다. 노조도 문제인데 이런 반기업적인 이상한 밑에 전기요금 올리고 굉장히 심각해요. 이재명이 또 하고 있죠. 현대제철 2024년 기사예요. 전기요금 인상 때문에 상반기 영업이익의 76%가 날아갔어요. 다른 국제적인 어떤 뭐 철강의 어떤 요금 뭐 인하나 뭐 상승 뭐 그런 요인 제외하고 있잖아요. 그냥 전기요금 때문에라도 영업이익이 그게 다 날아가 버려요. 안 되는 거죠. 답이 없는 거예요, 이거 그냥. 포스코 이런 데도 같이 그냥 미국으로 차라리 가자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하나 사실을 알려드리면 구글의 이제 최근에 발표 자료를 보면 AI는 생각보다 전력 안 먹습니다. 그래서 AI 때문에 전력 사용량이 굉장히 많아질 거다. 그거는 추산보다 조금 과장됐을 가능성이 있어요. 한 번 지금 쿼리 돌리는데 한 0.24와트아워 드는데 우리가 하루에 AI 100번 질문하고 매일마다 100번씩 질문하는 분 아무도 없겠죠? 근데 그렇게 해도 1년에 한 9kWh밖에 안 써요. 돈으로 따지면 1,000원쯤 냅니다. 전기요금 한 1,000원에서 2,000원. 그래서
지금 기술의 발달 덕분에 AI 모델들이 같은 연산을 하기 위한 전력 소모가 좀 줄어들고 있어요. 생각보다 빠른 속도로. 그래서 AI 전력 소모량은 생각보다 줄어들 수 있습니다. 뭐 이거는 그냥 참고로 제가 표시 놓습니다. 우리가 잘못된 주장을 하면 안 되니까 제가 말씀드려 놔요. 그다음에 제가 꼭 하고 싶은 말인데 지금 우리나라 이제 산업 구조를 제가 좀 말하고 싶어요. 뭐 음, 자, 여기서는 이제 그림판을 써야겠네요. 자, 전 우리나라 지금 제조업이 망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력 시장의 문제라고 생각하는데 보세요. 우리나라가 한때 100만 명 태어났어요. 자, 그러다가 이제 100만 명 태어나는 인구가 지금 이제 몇 명 태어나죠? 20만 명대 태어납니다. 60년대에는 100만 명 태어나다가 이 사람들이 80년대, 90년대 어마어마한 인구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 유입됐어요. 근데 우리가 뭐 외국으로 뭐 탈조선 하겠다고 하지만 언어적인 문제도 있고 살아오던 공동체가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외국으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거는 극소수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런 기본적으로 장벽이 있단 말이죠. 언어적 장벽. 우리가 살아가는 도시 이런 장벽이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 100만 명이 거기다가 당시에는 어딜 많이 갔냐? 탑들이 어딜 갔냐, 대학을. 그때 이제 전기공학, 기계공학, 그리고 그전에는 또 물리학과 이런 데 많이 간 거예요, 굉장히. 그리고 당시에 대학을 많이 못 갔다고 해도 진학률이 좀 낮았어도 당시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중학교 때부터 어딜 가냐? 지금은 이제 굉장히 무시하지만 당시에는 공부 잘하는 사람이 어디 갔냐면 공고, 1970년대 얘기입니다. 공고, 그리고 농고 이런 데 가서 고등학교 졸업해가지고 자기가 기술자로서 어마어마한 인력이 이런 제조업 시장에 공급된 거예요. 그것도 잘하는 사람들이. 근데 이게 어떻게 됐냐? 시간이 지나면서 일단은 인구가 지금 태어난 사람 기준으로는 지금 이제 20만 명대까지 줄었어요. 어마어마하게 줄어들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이 세대가 만들어 놓은 산업은 많아요. 이 세대가 지금 산업은 다 만들어 놨어요. 산업은. 일자리도 많이 사실은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인력이 과잉 공급되면서 우리나라가 전 세계의 제조업의 상당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제 인구도 줄어드는데 자, 여기 일단 사라졌습니다. 최상위권이 어디로 사라졌죠? 의대로 사라졌어요, 일단. 솔직히 그래서 공대생들의 수준도 떨어졌어요. 인정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뭐 교수님들이 이런 얘기합니다. 같은 대학의 교수님들이 야, 90년대에 들어오던 학생이랑 요즘 들어온 학생이랑 같은 대학 기준 학생들 수준 차이가 좀 많이 난다. 이런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그 수준이 다른 거예요, 그냥. 냉정하게 말해서. 입시 컷들이 그냥 팍팍 낮아지고 있는 중이에요. 인구 숫자도 줄어드는데 뭐 그러니까 탑 대학들부터 해가지고 학생 수준이 사실은 냉정하게 말해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되는 데다가 뭐 이런 데서 공급되는 인재도 이제 굉장히 적죠. 왜냐하면 이제 공고 농고는 인문계 못 간 학생들이 일종의 정말로 최하위 학생들이 가는 분위기. 네, 그런 식으로 거의 이제 자리를 잡게 돼 버렸어요. 그래서 굉장히 제한된 인력풀이 지금 이제 일종의 말하자면 공대 이런 데로 진학하고 있는 거예요. 질과 양이 사실은 다 부족한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이해가 가시죠? 결국은 개발할 사람이 있어야 되는데 개발할 사람 없으면 망하는 거예요, 그냥. 아주 단순해요. 결국은 사실은 사람이거든요. 사실은 사람. 예를 들어서 수입해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뭐 어떻게 해가지고 완제품 만들어서 수출하면 돼요. 원자재 없어도. 맞죠? 우리나라 그렇게 했어요. 근데 그것들을 기술 개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 보면 그죠? 연봉 4억 의사가 꿈, 수능 상위권 다 의대 가는 거예요. 현실이죠. 제가 이거 보고 진짜 웃겼어요. 웃기다기보다 광고 다 끊길 각오로 만든 영상 하면서 무슨 뭐 국내 업체에 대한 쓴소리 한다고 삼성, LG 이대로는 안 됩니다. 삼성, LG 관계자분들에게 드리는 호소 이러면서 이런 게 중국산에 비해서 이런 거 부족하고 자 이런 거 개선하셔야 될 것 같고 이런 것들도 하시면 좋겠고 이런 것도 개발하시면 좋겠고 뭐 저 사람은 문돌이긴 해요. 근데 어쨌거나 확실하게 자기가 봤을 때 이런 게 부족하다는 거죠. 그리고 아이디어를 제시하면서 자, 이런 것들도 좀 개발하면 좋겠고 이런 아이디어도 있고 아이디어를 많이 제시합니다. 근데 제가 이거 보고 왜 웃긴 줄 알아요? 이 사람 말이 근데 말이 됩니다. 왜 웃기냐면 왜 웃음냐면 솔직히 말해서 누가 개발하라고 개발할 사람이 없는데 웃기고 자빠졌네라는 생각이 들어요. 정말로
근데 이 사람이 나중에 댓글 지웠더라고요. 아마도 너무 특정될까 봐 자기가 썼다가 지운 것 같아요. 제가 이 영상 봤을 때 거의 최상위에 달렸던 최신 댓글이 이거였어요. 현직 가전업계 종사자입니다. 사람 없습니다. 지원자 없습니다. 물론 아마도 여기 아마 LG전자나 삼성전자 가전사업부 같아요. 제가 아마 느끼기에 학생들은 이렇게 생각해요. 아니 우리들 많은데 우리 왜 안 뽑아주지 하는데 아니요. 기업 입장은 달라요. 약간 전문성을 가진 인재가 필요한데 개발할 수 있는 사람 그런 인재가 없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농담 아니 진짜요. 제가 좀 더 설명드릴게요. 자 사람 없습니다. 지원자 없습니다. 인력 유출은 계속되는데 안 옵니다. 대우를 잘하면 되지 않냐고요? 아니 있는 사람도 안 해주는데 잘도 해주겠네. 라고 하면서 개발 담당 인력은 날이 갈수록 줄어듭니다. 항상 일이 많고 힘드니까 저는 사실 연구개발 관련한 일을 하는 사람이잖아요. 저도 계속 회사랑 프로젝트 하거든요. 지금도.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연구개발이 머리 아파요. 매일마다 새로운 걸 해야 돼요. 새로운 거. 예전에 하던 거는 연구가 아니잖아요. 항상 일 많고 힘드니까 산에 어디 관리직으로도 빠지고 당연하죠. 미안하지만 머리 안 써도 되잖아요. 아주 단순하게 말하자면 머리가 안 터지거든요. 밖에서도 이런 상황들 잘하니 지원도 안 합니다. 시대가 시대인 만큼 다 코딩 장애로 빠지고 또 AI로도 빠져요. 저 없는 인력이 소프트웨어로 빠져요. 정작 하드웨어 개발하고 제어 사양 만드는 인력들은 죽어납니다. 이게 가전업계 현실입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긴 거예요. 저도 사실 제가 딱 이 분야거든요. 그래서 너무 잘 알아요. 그래서 아니 사람이 없는데 도대체 누가 개발하라고 이런저런 아이디어를 주는지 아이디어 줘봤자 할 사람 없어요. 단순하게 말할게요. 할 사람 없어요, 그냥. 가전업계 현실이에요. 정말로 제한된 인력으로 겨우겨우 하고 있는 거예요. 정말로 이 유지하는 게. 근데 그게 사라져가고 있는 거예요. 그마저도 지금 그나마 있는 50대 이런 사람들 은퇴해 나가잖아요. 밑에 없을 사람 없어요. 진짜로 심각하게 없어요. 그걸 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제가 좀 설명하고 싶은 거예요. 지금 뭐 이런 다큐도 나이스 인재 전쟁, 공대에 미친 중국, 의대에 미친 한국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제가 주변 교수님들이랑 이 얘기 해보니까 저희 전공 특히 이제 하드웨어 하는 그 전공 교수님들이랑 얘기를 해보니까 어, 의대에 미친 한국은 어차피 다 아는 얘기고 열받아가지고 그냥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굳이. 근데 공대에 미친 중국은 다 봤대요. 거의 대부분 보셨대요. 의대에 미친 한국은 뭐 뻔한 건데 하면서 열받기도 하고 안 봤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참 흥미로운 건 이런 거 있습니다. 중국 이런 나라는 어, 가,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인센티브 제도가 우리나라보다 훨씬 나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현차에서 생산직하고 그 자동차 조립해라. 매뉴얼이 다 있잖아요, 사실. 중학교 졸업하든 고등학교 졸업하든 몇 개월 배우면 다 할 수 있어요, 누구나. 정말 냉정하게 그렇게 돼버렸습니다.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그런 생산직이 중요했어요. 80년대 이럴 때는. 근데 지금은 많이 자동화가 됐고 그러다 보니까 별로 전문성이 없어요. 연봉 5천만 원 줄게 하면 할 사람 줄 섰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한테 연봉 1억을 주고 있어요. 근데 굉장히 희소성이 있고 사실은 꼭 필요한 인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제 분야라서 그런 게 아니고 실제로 근데 인력이 부족해요. 그 분야가. 그런데 그 분야도 연봉이 똑같아요. 5천, 6천, 7천. 서울대 졸업하고 박사까지 해가지고 석박 다 졸업하고 LG전자 가전사업부 아까 거기 들어간다. 연봉 얼마냐면 6, 7천만 원이에요. 현차나 현대중공업에서 생산직 하는 사람보다 연봉 낮아요. 그 왜 하죠? 왜 가죠, 그런데? 그런 게 우리나라 지금 수십 년 지속된 거예요. 생산직한테 과도한 연봉을 몰아주면서 하청 쥐어짜고 영구직 쥐어짜고. 그런데 영구직 안 가는 거예요, 영구직. 그런데 그러니까 중국은 그런 거예요. 일단은 입사할 때부터, 대학 주고 졸업해서 입사할 때부터 어느 대학 출신이냐, 정말 희소하다고 생각되는 거에 따라서 일단 연봉을 진짜 천차만별로 줘버려요. 거기다가 인센티브도 파바박 올라가고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일단 열심히 하려고 해요. 미국처럼. 굉장히 이 중국이라는 나라가 너무 세속적이다. 그런 면 있죠. 하지만 인센티브 제도는 작동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인센티브 제도가 작동 안 해요. 아쉬운 점이죠. 이런 거 좀 알아야 될 것 같고. 그럼 이제 제가 이제 그림판으로 돌아가서 이제 제가 하고 싶었던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제 전공이라서 제가 진짜 딱 와 제가 이 일이 왜 도대체 왜 일어났을까 우리 분야에 제가 진짜 너무 답답해가지고 그리고 저를 찾아오는 기업 막 여기저기가 좀 많아요. 졸업생들을 좀 우리 회사에 보내달라 이런 제가 요청을 많이 받아요 여기저기서 생각보다 아니 신임 교수한테 그리고 사실 저는 이런 이상한
제 관심사인 이런저런 일도 많이 하는 교수한테 왜 이렇게 요청이 많이 올까? 이렇습니다. 우리나라 산업 구조가 어떻게 돼 있냐면, 제가 전기 기준으로 설명드릴게요. 전기라고 하는 분야가 굉장히 큰 분야거든요. 당연히. 우리 전화기라고 하는 전화, 화학, 기계라고 하는 게 사실은 공대의 근본들이에요. 공대의 근본들. 뭐 요즘에 환경공학 뭐 이런 거 있는데 그런 거 하는 분들 존중합니다. 하지만 우리 일단 제조업이라든가 꼭 필요한 어떤 그런 것들에 대한 필수적인 공학 영역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전기, 화학, 기계가 그냥 공대의 3대장이 3대장. 그래서 취직도 좀 깡패고. 근데 전기가 어떻게 나뉘냐? 전기 안에 전기 분야가 있고요. 뭐 전기 분야가 있고 전자 분야가 있고 여기 반도체 이런 것들 들어가는 편이에요. 전기, 한전이라든가 발전소라든가 이런 거 들어가요. 그리고 전기 자동차 뭐 이런 거 다 이런 데 들어갑니다. 그 다음에 제어 계측. 이쪽은 약간 소프트웨어랑 더 가까운 곳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전산학과. 이게 나중에 다 컴공이 됐어요. 컴공. 소프트웨어. 자, 오른쪽은 소프트웨어, 왼쪽은 하드웨어. 라고 대략 보면 맞습니다. 옛날에는 이게 우리나라 공대들이 어떻게 생겼냐. 한 학년에 정원이, 자, 여기도 50명, 여기도 50명, 여기도 50명, 여기도 50명. 자, 이렇게 뽑았어요. 이게 그러니까 학과 체제죠. 학과 체제. 학과. 교수님들도 따르고요. 학생들도 따르고 1학년 때 입학하면 쭉 완전히 별도로 해서 졸업까지 쭉 합니다. 이거는 이제 체제가 어떻게 됐냐면 전기 관련된 수업만 쫙 듣는 거예요. 실습도 많이 하고. 왜 전문가가 됩니다. 전문가. 대학교 4학년을 졸업하면 회사 가서 써먹을 만한 인재가 돼요. 전자 분야, 반도체라든가 뭐 이런 PCB 설계 뭐 이런 것만 해요. 이것만 졸업하면 이 분야의 전문가가 돼요. 제어 계측공학 여기도 마찬가지로 전문가 됩니다. 약간 소프트웨어 여기가 소프트웨어 중심 여기도 컴공만 4년 내내 배워요. 자 이렇게 했는데 자 이런 학생들이 4학년 졸업하고 어디로 공급이 됐냐? 이게 여러 기업으로 공급이 된 거예요. 이런 인재가. 자 근데 지금 무슨 일이 발생했냐? 90년대부터 해가지고 이게 뭐로 바뀌었냐? 학부라는 걸로 바뀌어요. 학부. 저도 그래서 학부 체제에서 졸업했습니다. 학부. 전기공학부라고 하는데 이거는 뭐냐? 200명을 한꺼번에 뽑아요. 그냥. 전기, 전자, 제어, 컴공. 여러분들은 어디로나 갈 수 있습니다. 해서 200명을 한꺼번에 뽑아요. 한 어떤 학부로. 자, 이거 왜 했냐라고 하면 두 가지예요. 학생한테는 뭐가 좋냐? 학생한테 뭐가 좋을까요? 이렇게 뽑으면 어, 학생한테 선택권이 생긴다는 거예요. 학생한테 선택권. 그래서 너 일단 수업 다 들어봐. 전기도 들어보고 반도체 들어보고 제어도 들어보고 컴공도 들어보고 다 들어봐. 그러고 졸업해. 너가 원하는 거 선택해. 학생한테도 선택권을 주고 교수들은 뭐가 좋냐? 학교는 이게 원래 분반을 따로 개설하면 교수님들의 수업을 개설할 부담이 커져요. 교수님들이 시수를 결국은 강의를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기본적으로는 강의 부담이 큽니다. 근데 이렇게 뭉뚱그려 놓으면 이 200명의 학생들이 어딘가를 이제 대규모 강의를 막 듣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교수님들의 부담도 줄어요. 학교도 교수 적게 뽑아도 돼요. 자, 그러니까 학생들도 좋다, 교수들도 좋다고 해가지고 이 학부 체제로 지금 다 온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대부분에. 자, 근데 이건 문제가 뭐죠? 이렇게 하면 문제가 전문성이 사라진 거예요. 대학교를 졸업했는데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아주 좀 과장해서 말하면 진짜 할 줄 아는 게 없어요. 이론만 배워가지고 전기공학부 기준으로 이 수업들 찍먹한 세네 개 하다가 전자 수업 찍먹하다가 제어 수업 찍먹하고 컴공 통신 수업 찍먹하다 보면 졸업학점 다 채웠어요. 130학점 혹은 140학점. 그러니까 졸업해서 기업 취준을 하는데 할 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럼 이제 근데 기업 입장에서 골치 아파진 게 옛날에는 그래도 일단 뽑아가지고 최저임금이 낮으니까 일단 써먹어 봤거든요. 인턴 이런 걸로. 근데 요즘에 그런 거 다 불법이라고 하고 또 최저임금 많이 올랐어요. 최저임금도 많이 오르고 우리나라 해고 불법이고 해고할 수 있는 방법도 없고 최저임금도 너무 올랐고 최저임금도 너무 많이 올랐어요. 그러니까 회사 입장에서 이제 어떻게 돼버리냐. 회사 입장에서 그럼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전문성이 있는 인재를 뽑으려고 하면 너무 어렵다 보니까 학점이 압도적으로 좋거나 학점이 압도적으로 좋거나 이건 이제 그 사람의 학점이 증명한다는 거죠. 혹은 대학원을 졸업했거나 대학원 석사나 박사라면 거기서 이제 회사랑 프로젝트를 하니까
혹은 경력직을 뽑게 된 거예요. 경력직. 그래서 지금의 사실 이제 이공계 분야에서 여러분들이 대기업을 만약에 가고 싶다. 이러면 일반 학부 졸업생으로는 이제 가기 좀 어려워졌어요. 그냥 일자리가 많이 줄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산업을 유지하는데 뽑고 싶어 하긴 엄청 뽑고 싶어 하거든요. 근데 할 줄 아는 사람들이 너무 없다 보니까 예, 대학원 졸업한 사람들 경력 이렇게 뽑고 싶어요. 그래서 요즘에 대기업 그 마지막 면접 가보면 중소기업 경력직 이런 데가 엄청 많아요. 최종 면접에. 왜냐면 이거 학부 졸업한 학생들이 할 줄 아는 게 없다는 거예요. 실무적인 것들을. 이제는. 그러니까 이게 보세요. 인구도 지금 100만 명에서 20만 명으로 줄었는데 그리고 이공계로 온 사람도 이제 탑 학생들이 안 오는데 이 학생들이 졸업을 하는 숫자도 줄었는데 할 줄 아는 것도 없어요. 제가 좀 과장해서 말하고 있다고 생각해 주세요. 하지만 현실이에요. 회사 입장에서 쓸만한 사람은 없는 거예요. 근데 대학원 이런 제도도 제한적입니다. 저도 1년에 졸업시키려고 하면 1년에 두세 명 받아서 졸업시키기 어려워요, 솔직히. 교수도 힘들어요. 과제 따오고 학생들이 인건비 주고 졸업시키고 석사학위 지도하고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대학원 수업도 개설해야 되고 어려워요. 그러면 제가 하는 전력전자라고 하는 분야는 어떻게 됐냐? 전력전자. 여기서 하는 사람이 어디 들어가야 되냐면 태양광, 풍력 발전. 그리고 같은 기술입니다, 이게. 전기자동차, 배터리 ESS 시스템. 그리고 뭐 제가 하고 있는 지금 전기선박. 저는 전기선박을 특히 많이 해요. 선박 제가 하는 전공안에서도. 그리고 가전제품에 들어가는 거. 전기로 뭔가 움직이는 거 전부 다. 자, 제가 하는 분야가 이런데 무조건 있어야 되는 엔지니어거든요. 이런 분야에. 근데 전국의 우리나라 대학원 졸업생들 배출되는 게 저희 분야 몇 명이냐면 100명쯤 돼요. 1년에 100명. 1년에 100명. 현재 기준. 옛날에는 학부에서도 많이 배출됐어요. 중소기업에서 훈련받는 사람도 많았어요. 이제 없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대학원밖에 사실상 기댈 게 없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중국에서는 학과 체제로 해가지고 이 분야 전문가들이 한 대학에서만 1년에 50명, 100명씩 시켜줘서 나옵니다. 한 대학에서. 근데 우리나라는 이 분야에서 우리나라 전국 다 합쳐서 1년에 100명씩 나올까 말까요? 답도 없는 거예요, 그냥. 인재풀이. 이거 보고 제가 진짜 답답해 죽겠어요. 제가 있던 서울대 대학원에서 저희 분야에서 완전 최고 좋은 연구실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세계적으로 좀 알려져 있고, 제가 나온 연구실이. 근데 여기는 거의 서울대 학부 출신이 이 대학원을 옵니다. 저희 연구실을. 근데 칭화대 선배가 칭화대 졸업하고 중국에서 우리 학교로 석사 과정 왔어요. 근데 놀라운 게 뭐냐면 물론 이제 칭화대 뛰어난 학교긴 하죠. 조선족 형인데 그 형이 우리 서울대 석사 과정에 입학했는데 실력이 있잖아요. 서울대 박사급 실력이에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농담이 아니에요. 교수님들도 그렇게 말하고 학생들 사이에서도 수준 차이 나는 게 서로 다 알아요. 너무 차이 나니까 너무. 왜냐? 거기는 이렇게 전문적으로 배운 거예요. 근데 우리는 다 찍먹한 거예요. 다 찍먹한 거예요, 그냥. 근데 이 찍먹하는 수준은 요즘에 AI도 다 가르쳐 주거든요. 찍먹하다가 그리고 대학교 우리나라 술도 많이 마시고 어쩌고 저쩌고 그냥 평범해진 거예요. 고등학생 때 공부 잘하던 친구들도 평범해진 거예요. 중국한테 진짜 다 따라잡힌 거예요. 실력이 냉정하게 실력이 인재 풀 숫자도 적어 실력도 낮아. 그 선배가 너무 잘했죠. 그 선배가 탁월하게 너무 잘하니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조선족이고 국적은 중국인데 탁월하게 잘해요 실제로. 서울대 교수로 임용됐어요. 서울대 교수가 됐어요. 전기공학부 서울대 교수입니다. 최성휘 교수님. 제 1년 선배예요. 네, 탁월하게 잘했어요, 진짜로. 현실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분야에 지금 보세요. 이 100명이 졸업해서 나오는데 이 분야 졸업하면 이 현차, 뭐 한전, LG전자, 삼성전자, 현대중공업이고 뭐고 다 졸업해요. 제가 하나만 제 1년 선배 연구실 하나 보여줄게요. 제 1년 선배 같은 연구실 출신인데 저보다 대학 교수는 더 일찍 갔습니다. 여기 대학원 운영한 지 얼마 안 됐어요. 여기 석사 졸업생들밖에 없는데 여기 졸업생들 보여줄게요. 보세요. 예, 동국대입니다. 동국대. 동국대 석사 과정들인데 지금 운영한 지 얼마 안 된 대학원이에요. 졸업하면 HD 조선 한국조선해양 황교에 있는 R&D 센터예요. 현대그룹에서 가장 좋은
사실 부서 중에 하나예요, 여기가. R&D 부서 이런 데서. 그리고 현대모비스, 현차 가장 좋은 1차 1차죠. 1차 벤더죠. 현대모비스, 효성중공업, 현대중공업이 이 중에 효성중공업이 이 중에서 그나마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안 좋은 대학 회사인 것 같아요. 현대자동차, 서울대 기계공학부 요즘에 졸업해도 현대자동차 학점 낮으면 못 갑니다. 근데 여기 대학원 동국대 대학원 나오면 그냥 다 가는 거예요, 그냥. 현차, LG전자 이 중에서 그나마 연봉 낮은 분야예요. LG전자, 현차, LIG 넥스원 방산회사, 하나전공 방산회사 이런 데 그냥 다 갑니다. 그냥 다 가요. 저희 분야가 지금 사람이 이제 저희 분야 하드웨어 하는 전기 분야거든요. 사람 없어서 사실은 그냥 진짜 뭐 저희 분야 사람들은 전공자들은 좋아요. 왜 좋냐? 우리 몸값이 높아져서. 하지만 몸값 높아져서 잠시 좋죠. 우리나라 산업이 망해서 결국은 다 같이 망합니다. 잠시 저도 몸값이 높아져서 좋아요. 사람들이 찾아와요. 졸업하면 우리 회사 막 보내달라. 석사들 졸업시켜가지고 보내달라. 우리랑 R&D 과제 같이 하자. 해서 졸업생들 우리 회사로 보내달라. 이런 연락 진짜 많이 와요. 몸값 높아져서 좋아요. 근데 우리나라 산업이 망하고 있는데 정말 이 체제로 그대로 갈 건지 의문이에요. 그리고 이게 교수님들이 이제 한풀이 들어왔어요. 이렇게 교수님들이. 하드웨어하는 교수님이 있고 소프트웨어하는 교수님들이 있어요. 자, 근데 나라가 핫한 것만 쫓아가다 보니까 이쪽 교수를 안 뽑아주고 이쪽 교수만 뽑아요. 이쪽 교수만.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쪽 교수가 솔직히 수월해요. 왜냐? 저도 연구실 운영하려고 하면 비싼 오실로스코프 있어야 되고 실험 장치 만들어야 되고 설계해야 되고 만들어야 되고 실험 터뜨려 먹어야 되고 이게 있잖아요. 진짜 키우기 힘든 분야예요. 진짜로. 고생 진짜 많이 합니다. 저도 대학원생 때 진짜 고생 많이 했어요. 농담 아니고. PCB 설계하고 삼상선 꼬고 막 하고 반도체 하다가 실험하다 터지고 그게 막 밤새고 하는 게 허다한 거예요. 이 분야는. 그리고 공간도 잡아먹죠. 부동산도 필요해요. 근데 여기는 어쨌거나 고생 많이 하는 것도 알겠어요. 하지만 어쨌거나 컴퓨터만 있으면 되고 아주 안 좋게 굳이 말하자면 하지만 여기도 고생 정말 많아요. 전문성 필요해요. 제가 무시하는 건 절대 아닙니다. 근데 어쨌거나 컴퓨터로 하면 돼요. 여기는. 컴퓨터만 있으면 다예요. 근데 여기는 솔직히 진짜 고생만 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제 안 가는 거예요. 여기다가 100조 원씩 때려 박는데 100조 원씩. 교수도 여기 뽑으면 나라가 교수 월급 다 대주고 대학원생도 여기 가면 나라가 R&D 비용이라고 하면서 무슨 학생 인건비 다 대줘요. 근데 여기 하면 골치 아프게 회사한테 보고하면서 일해야 돼요. 진짜 농담 아니고 저는 정부 과제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회사랑 과제라고 했어요. 아까 여기도 보세요. 여기도 제가 마침 여기 보여드릴게요. 여기도 하는 과제를 보세요. 하는 과제. 정부 R&D 과제 하는 거 아니에요. 정부 R&D, 정부가 막 몇십억씩 그냥 몇 년씩씩 그냥 계약해서 줘버리거든요. 보면 그런 과제 하는 거 아니에요. 대부분이 사기업이랑 과제입니다. 사기업이랑. 근데 기업은 명확한 아웃풋을 짧은 시기 안에 요구해요. 굉장히 빡빡하게 만들고 그 결과를 내고 한 달마다 회의하고 결과를 내고 이렇게 해야 되는 분야예요. 이런 분야가. 진짜 골치 아픕니다. 이런 분야가. 자, 그러니까 이제 정리할게요. 정리하면 우리나라 그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더 이상 우리나라에 저는 첨단 제조업을 지탱할 만한 사람이 저는 거의 이제 사라지고 있는 중이라고 생각해요. 저는 빠르게 우리나라 노동시장도 개혁해야 되고 생산직한테 저렇게 그러니까 생산직이 무조건 뭐 적게 받아야 된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근데 자기의 희소성과 자신의 어떤 시장의 가치에 따른 돈이 지급이 돼야 돼요. 근데 우리나라는 그 인센티브 구조가 없어요. 이런데 지금 이제 안 오는 거예요, 더 이상 이런데. 이- 여기 가는 게 멍청한 거예요. 이 사람 과 바보들이에요, 바보들. 근데 참고로 저희 연구실 선배들도 있잖아요. 그 미국 가서 엄청 일 많이 하고 있어요. GM, 테슬라 이런 데서 많이 일해요. 왜냐? 거기는 이런 게 필요하니까 다 연봉 최소 2억대 이상 받으면서 여기저기서 일 많이 해요, 그냥. 그러니까 그 영어도 좀 잘하고 그냥 나는 그냥 한국에 미련 없다. 떠나요, 그냥. 공부 좀 이쪽에 산 사람들. 왜냐면 미국도 이 사람 없어서 난리거든요. 이 분야. 원하면 여기 능력만 좀 되면 이제 다 가요. 다 도망갈 수 있어요. 미국으로. 저는 이제 우리나라 이렇게 교육과 노동 분야가 좀 개혁돼야 된다. 저는 이쪽 분야의 교수도 사실은 좀 많이 뽑아야 되고, 저는 이미 교수가 됐으니까 상관없어요. 근데 이 분야가 지금
우리나라 하드웨어 제조업을 우리나라가 저는 육성해야 된다. AI에 100조 때려박는 멍청한 소리 하지 말고 AI는 그냥 활용하면 돼요, 활용. 누구 어떤 분야는 활용해야 돼요. 하지만 우리나라 이 분야를 키워야 된다. 여기 전략적으로 육성해야 된다. 자, 이런 얘기가 저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